네, 그럼 이어서 제2부 학생자치기구 전면구조 개편에 관련된 공약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집에 있는 학생자치기구 전면구조 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김하영 기자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 발언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합니다. 3부 중진 연석회의 구성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3부 중진 연석회의는 표결 없이 합의만으로 이루어진다고 공약집에 나와 있는데요. 만일 합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경우 3부 확대 연석회의로 안건이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3부 확대 연석회의는 중훈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 회장과 부회장, 각과 회장들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로서 실제로 열린 지가 10년이 넘었을 정도로 매우 열리기 힘든데요. 3부 중진 연석회의 내부에서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안건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알고 싶습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가장 쉽고 빠르게 의결을 할 수 있는 건 표결인데, 결국 표결이라는 거는 학생 회장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대의원회에서 의원들이 각 단위별로 비례해서 임원을 뽑아가지고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 사이에 여론의 충돌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표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국회로 들어가죠, 그게. 그거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서울시장하고 인천시장하고 뭐 경기도지사하고 불러놓고 투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는 안 가거든요. 의결을 굳이 해야 된다, 표결을 굳이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의회를 가야지, 총대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하도록 해야지, 이거를 빨리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학생회장들끼리 모여서 표결을 하자, 이건 아니고, 상부 중직 연석회의를 만드는 거는 그 집행부하고 의결부하고, 그러니까 의회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지, 이거를 표결을 하기 위해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회하고 청와대하고 합의를 봤다 그러면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겠죠. 그런 거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렵죠. 그런 경우는 있기가 어려운 일이고요. 있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강력한 일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기자 추가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자분들 중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주영 기자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여쭤본 건 3부 중진 연석회의에서 합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대처 방안을 여쭤본 겁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결이 없는 거죠. 의회에서, 그러니까 총대의원회에서, 총대중앙이라든가, 여기서는 의결중앙이라고 써놨는데요. 의결중앙위에서 의결한 게 인하대학교에서 가장 강력한 의결이 되겠죠. 뭐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든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의결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고요. 그 회의 자체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하면 될 문제고, 이게 결국 합의를 못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미리 규정하고 가는 거는 제약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 후속 방안을 제약을 걸 계획은 없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3부 중진 연석회의 구성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서는 총학생회장을 집행기구의 장으로, 총대의원회 의장을 의회 기구의 장으로 삼아 대등한 지위에 놓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총대의원회를 직선 투표로 뽑고 현재 총대의원회 의장에 대해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이런 선거가 투표율 저조 등으로 무산될 위험도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총학생회와 동등한 권력을 가지려면 당선 요건도 비슷하게 엄격한 것이 형평성에 맞을 텐데요. 당선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궁금합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총학생회장과 총대의원회 의장이 같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매우 비슷하거나 동등한 그런 조건이 필요하겠죠.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대의원의 의장도 마찬가지로 총학생회와 비슷하게 직선으로 뽑고 잠시만요. 안 되죠. 직선 뽑으면 안 되죠. 재신을 투표하면 되죠. 총대 뭐예요, 의장은 그거? 직선으로 뽑는 게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대 의회장은 직선으로 뽑을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의회장은 직선으로 뽑을 수 없고요. 의원은 직선으로 뽑아야겠죠. 근데 이게 투표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냐? 아마 무리하지 않는 선일 겁니다. 30%에서 40%고 사이쯤 되겠죠. 대체적으로. 뭐 이 정도 답변 원하셨던 거 맞나요? 그럼 추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추가 질문. 총학생회장은 당선되고 총대의원회의장직이 비어있을 경우 총학생회는 3부 중진 연석회의에서 견제기구 없이 안건을 성사시킬 수 있는데요. 언론사의 감시 외에 이런 위험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총대의원 회장이 공석일 경우 총학생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게 문제다. 그런 말씀이 맞나요? 일단 총대의원 회장은 간선이기 때문에 이게 공석이 될 일이 거의 없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 절차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공석이 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 그게 문제면은 호선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특별히 후보자를 두지 않고 서로 추천해가지고 뽑는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을 선출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가지는 않죠. 그때 막 의장이 바뀌기도 하고요. 의장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회장하고 의장하고 다른 건데, 의장 같은 경우는 권한이 크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권한이 큰 거지, 의장에는 특별히 권한이 크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의결권이나 이런 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뽑는 절차 자체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총대 의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어렵게 만들 계획도 없습니다. 네, 기자분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 질문은 부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학대 연석회의 구성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는 3부 학대 연석회의에서 집행부와 의결부에 표결권을 균등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생회와 대의원회는 업무 성격상 서로 입장이 달라 양측 표결이 동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집행중앙위와 의결중앙위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3부 중진 연석회의에서 안건 처리가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럴 경우 3부 연석회의에서 표결권을 균등부여하겠다는 공약이 어떤 효력을 가질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3부 확대 연석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3부 중진 연석회의에서 그거를 의결을 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표결이 안 되면은 이제 의결중앙이나 의결중앙위 쪽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집행하는 쪽인 총학생회보다는 의결하는 그런 대의원 쪽이 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기자분들 중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아영 기자 먼저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여쭤본 건 3부 확대 연석회의에서 표결이 동수로 나왔을 때 그게 3부 중진 연석회의로 가서 합의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여쭤본 건데, 그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찬반이 동일한 수가 나왔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뭐 회의 진행 규정에 따르겠죠. 그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동수로 나와가지고 양쪽이 똑같은 표수가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회의 진행할 때는 그거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죠. 동수가 나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규정까지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관리나 통례에 따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자분들 중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안은정 기자 질문해 주세요. 3부 확대 연석회의에서 표결권을 균등부여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3부 확대 연석회의 구성원들 중 몇 %의 비율로 총 몇 표를 부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부에게 부여된 표결권이 산부학대 연석회의 구성원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답변해 주십시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이거를 저희가 완전히 다 짜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구체적인 청사진이 아니라 대략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다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답변은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리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다 모아놨을 때 그 동수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뭐 대의원회가 더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행부 그러니까 회장단들 공대회장 IT 공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고 표결권은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양쪽 중에 적게 모인 쪽에 표수에 맞추어서 반대쪽에도 표수를 부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은 2개까지만 받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개편 공약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는 집행중앙운영위원회 개편에서 위원 1인의 동의만으로 일반 학생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위원들이 특정 학생이 발언권을 얻지 못하도록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때 위원 1인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는 의원이 없어서 학생이 발언권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그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문과대 학생회 회장인데 문과대 하고가 와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막겠습니까? 말을 하겠다는 하고는 의견을 표출하겠다는 하고는 표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1인이면은 매우 작은 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다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의원 1인의 동의를 받아서 발언을 하게끔 하는 제도는 일반적인 의회 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죠.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거고 사실 어떤 의문이 있는 건지는 압니다. 그게 의장이나 의원들이 발언하지 못 들어오게 막는다. 그럴 경우에 어떨 것이냐. 사실 막았던 전례가 있었죠.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도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약속을 드렸던 게 있죠. 기자들은 무조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의장직권으로 그거는 허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 기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와가지고 발언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아마 위원 1인이 동의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동의해가지고 발언하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저 사람은 깽판을 치러 들어온 것이다. 저 사람 뭐 신나를 들고 라이터 들고 이러고 와가지고 나 발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당연히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그거를 허가할 위원들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뭐 각각 상황에 따라서 대비책이 있는 것이고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네, 이어서 기자 추가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하영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물론 발언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왜 굳이 선동의 후 발언인지 그냥 우선 학생에게 발언을 허용하고 앞선 발언이 적절치 못한 경우에 일정 인원 이상의 동의하에 발언권을 거부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은지 생각합니다. 되게 무리한 요구인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의원이라는 지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결권을 가지고 발언권을 가져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정해놓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발언권을 모두 다 풀어놓는다 그러면은 그 회의를 구성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뭐 참관권도 모두 다 허용하기는 솔직히 어렵죠. 일단 회의실 규모도 있고 하니까요. 아마 참관권도 한 10명에서 20명 그 안쪽으로 아마 제한이 될 것 같고 모두가 발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제가 의원 한 명인데 와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 다 데려 30명 데리고 와가지고 의석 점거해버리고 나도 발언할래요. 의회를 점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발언권을 얼만큼 주고 어떤 단위에는 발언권을 얼만큼 허용하고 이거를 미리 규정을 해가지고 짜놓는 게 의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발언권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
뭐 발언권을 그 사람들 발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발언권을 분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게 모두에게 발언권을 분배하는 게 옳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국회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 18,000명의 여론을 받기 위해서는 의회기구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납득은 되셨나요? 예. 네, 기자분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개편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는 집행중앙운영위원회가 의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의회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률을 발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학생자치기구의 의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되는 안건은 집행운영위원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안건을 집행중앙위원회가 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표결을 통해 결정한 사안에 대해 집행중앙위가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결국 집행부의 의도대로 학내 사안을 결정하게 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집행부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의결중앙위에서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관한 권한을 주는 것이고요, 의결위에. 그 다음에 서로 거부권을 갖고 있다면은 이 모든 회의 결과 공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기 뜻대로 자기 한 사람의 독단대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분들 중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주연 기자 질문해 주세요. 그렇다면 거부권에 대한 조건은 따로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약 안에 거부권에 대한 조건 들어가 있잖아요. 혹시 이번 공약에서 삭제가 됐나요? 제가 이번 공약에서 넣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부권 발동할 경우 당연히 공개돼야죠. 거부권 발동은 당연히 공개를 돼야 될 거고 아시다시피 거부권을 주는 이유는 뭐 대한민국 국회하고 청와대의 관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회에서 의결한다고 거기 집행부가 그거 다 따라가게끔 만들면은 포퓰리즘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가 되겠죠. 네, 기자분들 중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대위원회 재편에 관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총대위원회 의장의 인사권을 삭제하고 단위별 직선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투표를 통해 대표성을 공고히 하고 그에 따라 3부 확대 연석회의에서 집행부와 표결권을 똑같이 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할 동등한 권한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3부 확대 연석회의는 앞서 말했듯 열릴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한 회의이고 이런 회의에서 의결부의 표결권을 집행부와 균등하게 한들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사실상 학생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중앙운영위원회를 학생의 집행부로만 구성되는 집행중앙위원회로 개칭하면서 중운위에서 그나마 한 표 있던 의회기구의 참여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공약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의결기구의 권한을 증진시킨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의결기구의 권한을 오히려 축소시키면서 당선되기 힘든 선거를 통해 기구의 구성원 충원 또한 어렵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회기구를 공석화, 무력화시키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이 정책이 의회기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아까 말씀은 제가 들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고요. 지금은 사실상 인하대학교에서 사실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게 중앙운영위원회인데 제가 공약집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작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집행부가 10명이 있고 그 중에 의회기구의 장이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의결하면은 의회기구의 장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걸 완전히 분리를 해놓으면은 집행기구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더라도 의회기구에서 그거를 거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집행기구 10명이 있는 상황에서 의회기구장이 한 사람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그 10사람이 투표를 해가지고 의회기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걸 분리하겠다는 것인데 그나마 있던 한 표를 없애서 의회기구를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은 그보다 상위 의결기구를 만들었으니까요. 3부 중진연석회의라는 게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하대학교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기구는 학생회장들이 그러니까 집행부들이 모이는 그 기구가 아니라 집행기구와 의회기구가 동시에 동일한 비율로 권한을 가지는 그런 회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의회기구가 무력화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오히려 집행중앙위는 그러니까 구중앙운영위원회죠. 중앙운영위원회는 표결권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힘을 발휘를 한다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요. 네, 기자분들 중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대의원의 재편 공약에 대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 대해 봉사 장학금을 확대한다고 공약집에 나와 있는데 이 특별위원회에는 감사특별위원회와 회칙 개정 특별위원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대의원의 장학금을 이미 받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중복되는 장학금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학금의 총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들도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겸직하는 경우에는 중복 수령 불가하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봉사장학금 확대한다고 써 있는 이유는 자리가 늘어난 만큼 다른 사람이 들어갈 경우에 그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장학금 확대를 썼지 이게 누가 겸직을 한다고 해서 돈을 2배로 받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2배로 이제 수령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네, 기자분들 중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대위원회에 대해 다른 질문 드립니다. 공약집에는 총대위원회 직선 투표제 선거 시 정원 내에서 단위별 제적 인원에 비례하여 의석을 분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번 공청회 때도 문제가 되었던 사안인데요. 그때 후보자께서는 인원이 많은 단과대에게 의석을 적게 분배하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꼭 정원이 구성원의 의지대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원에 비례해 의석을 정할 경우 의석수는 같은 단과대 단위라도 최대 5배가량 차이나게 됩니다. 이는 취지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공대 의원들의 과도한 의석 점유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을 적절한 방지책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굉장히 무리한 요구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도 서울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구성됩니다. 그럼 당연히 지방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쩔 것이냐. 대통령 얘기해봐라. 국회의장 얘기해봐라.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성원이 많은 집단에서 의원을 많이 내는 거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막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많은 곳을 깎아내린다거나 아니면 이걸 균등화시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최소 의석을 어느 정도 보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호체국 형태가 돼야지 이거를 어떻게든 뜯어 고쳐가지고 작은 단위하고 큰 단위하고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한다. 이거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자분들 중 추가 질문 더 있습니까? 안은정 기자 질문해 주세요. 단위별 제적 인원이라는 말은 각 단과대 단위별로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럴 경우 단과대 내에서 학과별로도 의석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과는 영향력이 크고 어떤 과는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오히려 한 학과에 한 사람씩 뽑는 경우보다 학생들의 의사를 좀 더 잘 수렴할 수가 있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공대에서 5명이 나오고 자연대에서 2명이 나왔다. 그럼 그 5명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5명 중에 한 3사람이 자연대 측에
동의해가지고 의사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의회는 기본적으로 의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디가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더 발휘하고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운동권하고 비권하고 갈리는데 지금처럼 학생회장 한 사람이 표 하나를 부여를 한다 그러면은 한 어떤 과는 운동권의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표를 낼 것이고 어떤 과는 비운동권의 의사를 지지하는 그런 표를 낼 것이고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한 과에 5표를 준다 그러면은 운동권 표가 3표가 나오고 비운동권 표가 2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실제 민의에 더 가까운 비율대로 표가 나오겠죠. 그게 더 민주주의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자분들 중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언론단체 연합회 설립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삼권 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를 지칭합니다. 행정자치기구 개편을 보면 사법부 기능을 할 만한 기구가 없기 때문에 언론사를 대신 넣는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언론은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여론에 전달하는 역할이지 어떤 정치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견제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언론은 사법의 기능을 대체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공약집에서 언급한 언론사의 사회적 처벌의 기준이 무엇이고 또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사회적 처벌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법부의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학생이 학생을 처벌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법부 역할을 하게 되는 이제 의결중앙이 총대 쪽하고 그다음 집행부 역할을 하는 학생회 쪽하고 이렇게 입법부와 그 행정부는 딱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사법부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부 문제를 저희는 언론중앙회를 통해서 이렇게 의결권을 준다는 게 아니라 항상 저희가 이 총학학생회와 대의원이 이제 같이 회의를 하는 모든 자리에 같이 동석을 해서 의결권은 없지만 얘기를 다 듣고 이거에 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뒤에 방송이나 또는 신문, 교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알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열린 그런 회의를 만들고자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사법부 기능이 빠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딱히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하영 기자 질문해 주세요. 그럼 후보 측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 처벌이 외부기관의 수사 이런 걸 의미하시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사회적 처벌이라는 거는 민심에 의한 처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개똥녀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건 형사적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인터넷에서 알려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댓글이라는 방식으로 사회적 처벌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사회적 처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안 좋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가 시스템이 처벌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의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오히려 순작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누가 학생회장이 몇 천만 원씩 횡령을 했는데 그걸 심지어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학생들한테 알려지질 않아서 지탄조차도 받지를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인하대학교 내부에 사법부를 설치해가지고 처벌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사회적 처벌이 아닐까. 어떤 학생회장이 얼마를 횡령했다더라 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 정당한 기구는 결국 언론사고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 처벌의 기준이 있을 수는 없죠. 그 언론사의 양심에 맡겨야겠죠. 네, 기자분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김하영 기자 질문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회적 처벌이 과연 적절한 처벌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도부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그게 사회적 처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학내 여론에 의한 사회적 처벌은 2, 3개월만 지나면 얼마든지 잠잠해질 수 있는 단기성 처벌입니다. 게다가 학내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되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학우가 생겨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처벌이 정당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간 속마망이라고 지적하셨던 학내의 제도적 처벌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역도부요. 역도부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벌할까요? 역도부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벌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뭘까요? 현실적으로 사회적 처벌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제도적 처벌로 갔어야 되는데. 사회적 처벌이라는 게 완벽한 처벌 수단은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니고 우리가 선택 가능한 유일한 대책일 뿐이지 오히려 부정적인 거죠. 오히려 부정적인 거고. 사회적 처벌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언론단체의 각 회의의 참관권을 보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발언권까지는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의결권까지는 못 드려도 발언권까지는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관권을 보장하는 거는 자기들끼리 몰래 밀실 정치를 하는 것을 막기를 위해서지, 언론사가 그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해서 때려라 뭐 이런 거는 아니죠. 1차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은 2개까지만 받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언론단체 연합회 설립에 관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부 중진 연석회의의 3번째 의장으로 언론사를 넣으셨는데요. 그리고 언론사를 의장으로 넣는 이유가 감시 기능과 밀실 정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언론 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회의 참석에 대한 의사를 밝힌 뒤 회의에 참여해 감시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학생 자치기구 개편으로 인해 언론이 총학측과 더 가까워지거나 간섭을 받을 수 있고 또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언론사분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뭐 회의 같은데 언론사를 부르고 언제 어디서 회의를 한다 그러고 통보를 했던 게 얼마 안 됐어요. 작년부터 그렇게 됐죠. 되게 괘씸하지 않습니까? 언론사로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셨나요? 질문을 아니.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게요. 언론사에서 총학이나 또는 학생회나 대의원 둘 중 한 곳에 붙는다는 것은 학생회나 대의원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언론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 그렇죠. 집행기구나 의결기구하고 언론사하고 붙어 먹었으면 그 학교는 망한 거죠. 그 이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야, 언론사랑 총학생 회장을 붙어 먹으면 어떡하느냐. 망한 거죠. 그럼 어쩝니까? 언론사까지 그렇게 붙어 먹었으면 망한 거죠. 네, 기자분들 추가 질문 더 계십니까? 네, 김하영 기자 질문해 주세요. 회의에 언론사를 부른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회의에 딱 3부 중진 연석회의에 언론단체 연합회장 등 6인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지금도 취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취재를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제가 앞으로 의장 직권으로 못 들어오게 막으면 어쩌실 겁니까? 지금 현행으로 제가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자 질문을 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질문해 주세요. 물론 저희의 출석을 강제로 하진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비워놓고 있으시면 저희가 암묵적으로 항상 출석을 해야 되는데,
만일 저희 언론사 개인 다른 일로 바빠서 출석을 못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총학생회나 총대위원회에서 언론사 임무를 배임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언론 권력을 배임 틀어잡는 맞죠? 총학생회장이 의결하겠습니다. 회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장소를 공지했는데 거기에 취재를 하러 오지 않은 언론사는 배임한 게 맞죠? 네, 더 하고 싶으신 질문은 마지막 순서인 종합 질문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독립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위원들은 총학생회장의 임명, 총대위원회의 선출, 언론단체 연합회장의 지명으로 균등하게 구성됩니다. 하지만 매 선거 때마다 직접 투표소에 앉아 선거관리 업무를 보는 실무진까지 이런 방식으로 뽑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지금까지 실무를 봐왔던 대의원들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공약대로 총대위원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시행되면 당사자인 대의원들이 직접 선거 과정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예, 한계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식으로 구성하죠. 대통령이 3분의 1을 지명을 하고, 대통령이 3분의 1을 임명을 하고, 의회에서 3분의 1을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3분의 1을 지명을 하고, 동일한 문제가 생깁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아마 대체로 다수 의석을 점령하는 그 당에서 의원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적어도 지금보다는 발전된 시스템입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물론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한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국회의원 출마해야죠. 그 정도까지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면요. 일단은 여기서보다는 발전된 체계로 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안은정 기자 질문해 주세요. 질문은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보완 방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도 몇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 방안 생각해 보셨냐라고 얘기하는 건 트집잡기죠, 지금. 네, 이상입니다. 네, 김아영 기자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중앙선관위 위원을 총학생회장 임명, 총대위원회 선출, 언론단체 연합회장 지명 이렇게 균등 구성하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실무진까지 이런 방식으로 뽑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 지금까지 계속 실무를 봐왔던 대의원들이 계속해서 선거 관리 업무를 하게 될 텐데 공약대로 총대위원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시행되면 당사자인 대의원들이 직접 선거를 감시하고 개표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아마 당장은 만약에 제가 내년도가 아니라 올해네요.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목을 하라 그러면 아마 대의원 중에서 그냥 뽑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추가로 어디서 인원을 데려다가 선거 사무를 맡기고 교육하고 그럴 여력은 없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는 올해에 한정된 문제지 예를 들어서 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의회가 아닌 데서 학생을 모셔다가 앉힐 수도 있게 되겠죠. 지금 당장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제도 자체를 포기하기는 너무 이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은 2개까지만 받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 질문은 부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 대해 다른 질문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중앙선관위를 비상설 기구로 만들겠다고 저번 청문회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선관위가 비상설이면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 위원들이 모두 해산될 텐데 다음 선거 때 인수인계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인수인계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파일철 하나에 그동안 프로토콜이나 이런 거 작성해서 기록만 해놓으면은 그 파일철 하나 자체가 인수인계가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에 큰 어려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혹시 자료 보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인수인계 자료 누가 가지고 있을 것인지 질문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 프로토콜을 각 대의원이 복사를 해서 대의원회실에 비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원본 대조표를 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원하신다면 언론사에도 하나씩 다 드릴 수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기자 추가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서 단과대학 운영연석회의는 유권자에 대해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회의 일정 공개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공개회의를 하더라도 회의 일정을 잘 모르는 학우들은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공개회의를 통해 학우들에게 참관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회의 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과연 실효성 있는 공약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 측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오히려 실효성 때문에 그 정도의 완화를 둔 겁니다. 중앙이야 총학생회나 총대위원회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놓으면은 그 시스템만 가지고도 잘 굴러갈 텐데 단과대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꽉꽉 묶어놓으면은 아예 그냥 회의가 불가능해지거나 귀찮아서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의 일정은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죠. 의무화를 안 한다 뿐이지 이거를 반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후배들한테 맡겨야죠.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기자 추가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어 청중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질문 시간에 앞서 공청회는 모두 인하대학교 학생으로 동등하게 참여한 만큼 소속을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중 질문부터는 학과와 이름만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청중 질문 시간에는 잠시만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럼 또 기자가 신분 신고 질문한다고요, 여기서 지금? 국방부 장관이 100분 토론 나와가지고 나 지나가던 일반 시민입니다. 그러면서 참여하면 됩니까? 그럼 정 후보께서는 다 밝히시길 원하시는 건가요? 그 당연한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까? 학생회장이 여기 나와가지고 저 지나가던 일반 시민인데요. 그러면서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언론사 기자가 자기 신분을 숨기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왜 질문을 합니까? 질문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여론조작 아니고 뭡니까 이게? 대놓고 여론조작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 언론사 기자들이나 학생회장들이나 대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의무를 안 지키는데 어디 가서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럼 저도 이번 선거 때 내 친한 사람 풀어가지고 인하광장에서 여론조작하면 학생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재할 거예요? 본인들은 지금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그 지위를 가지고 인하대학교에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만큼 의무를 가지고 갈 생각을 해야지 그 의무를 왜 저버릴 생각부터 하십니까? 심지어 아까 내가 왜
회의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지를 않나. 일단 제 소속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소속은 인하대학교 국자신문사 편집국장이고요. 예, 심지어 편집국장이 자기 소속을 안 밝히고 질문하시려고 했어요, 아까. 언론사 대표 아닙니까? 여기 이 공청회 자리는 학생회장 후보와 인하대학교 학생의 학우들 만남의 자리이지 제가 굳이 기자라는 걸 밝힐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 인하대학교를 공청회에서도 이끌어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그런 자각이 없으신 겁니까? 일반 학우와 똑같은 위치에 있다 생각하시는 거세요, 그러면? 지금 이 공청회 자리만큼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블리주를 일반 요구하는 겁니다. 학우들도 저와 오블리주를 같은 요구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거죠. 본인이 가진 발언권이 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무가 당연히 있는 법이죠, 그게. 네, 저희가 지금 발언권이 뭔가 더 위치에서 있는 만큼 더 뭔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거를 배제하고 학우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게 뭐가 잘못되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언론사에서 본인들 발언권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오블리주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지금 저희 언론사를 대표한 패널들이 앞에 나와 앉아 있고 그 패널들이 하는 말이 저희 언론사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청중에 앉아 있는 기타 언론사나 아니면 기자분들까지 신분을 다 노출시켜야 하는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고요. 2012년도 공청회 때 인하대학 신문사 정일영 기자님 나오셔가지고 질문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언론사 기자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일반 학생의 자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그게 올바른 그 언론인의 자세 아닙니까? 네, 정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소속을 밝히고 청중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소속 밝히기 전에 그냥 여쭤볼게. 그럼 방금 그 합의하신 것처럼 회의장 내부에서 사전에 합의가 된 게 아니고 중간에 후보님의 어떤 요구를 받아서 그 방식이 개편된 걸로 알고 가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 그 앞에 계신 기자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여쭤본 것처럼 그 소속을 밝히고 가는 걸로 중간에 바뀐 겁니까? 규정이? 애초에 규정은 없었죠. 지기자들에게 의무를 요구한 겁니다, 저는. 그에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말하고 있는 지역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방금 이런 말 밝힐 때 소속을 밝혀야 되는가 아니면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후보님과 그리고 언론사 대표분들이 논쟁 혹은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후보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나오면서 주요로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가 학생사회를 재건하자라고 하셨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관례 적용주의를 철폐하고 통례 적용주의를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책들을 많이 내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통례를 요구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속을 밝혀야 됐네요. 저는 사회교육과 그 07학번 김양현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그런 걸 요구했던 건 아니고 본인이 지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반 학생이지 않습니까? 네. 일반 학생한테 저희가 뭔가 의무를 요구드리는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후보님께 그 회의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후보님께서는 절차를 매우 강조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언론사 대표들과 이 공청회에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지금 방금 했던 그 절차 하나도 지금 상당히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후보님께서 언론사 대표를 바로 앞에서 질타한다는 게 설령 그것이 후보님께서 말한 논리적으로 옳을지 모르더라도 절차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번에 이랬으니까 다음번에는 사전에 이거에 대한 확실한 합의를 하고 넘어가자가 원칙이 되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후보님께서 그거를 내가 이 제가 논리가 지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언론사로부터 거는 죄송합니다. 예, 말씀 마저 하시죠. 예. 후보님께서 그것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바꾸시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 많이 동의하고 그리고 얘기 들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서 후보님께서 보여주셨던 태도는 합리성과 절차를 중시하시겠다고 이전에 계속해서 공언하셨던 모습과는 때로 약간은 거리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의 영향을 받는 대의원 혹은 그리고 집행부를 규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총수장인 후보님께서 이런 절차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리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합리성이 때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의 주관에 기초해서 각자가 논리를 펼쳐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의 주관이 충돌할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조율하고자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그 진행 사항은 언론사하고 저희하고 합의를 봤어야 되는 사항이죠. 이렇게 제가 통보받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것이 이미 설령 깨진 상황에서 그게 깨졌음을 제가 항의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절차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보님께서 보다 손을 들거나 아니면 자신이 이것이 하는 행위가 어떤 공식적인 절차가 없었던 거에 대한 항의라고 먼저 밝혀주셔야지 지금 바로 이렇게 자신이 논리적으로 좀 더 탄탄하고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바로 여기서 기자들에게 그리고 언론사들에게 이렇게 지금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바꾸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동일하게 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언론사에서 중간에 난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걸 절차로 묶어가지고 그런 발언을 아예 못하게 묶어버리면은 제가 총학생회장이 되어서도 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발언을 해라 라고 그런 식이 아니라 뭔가 발언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게 허용이 안 된다면은 제가 총학생회장이 돼가지고 회의석에 이렇게 앉아서 문 딱 막아놓고 당신은 발언권을 얻지 못했으니 발언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은 누가 저한테 뭐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 절차 자체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제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항의를 한 겁니다. 그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이지는 않네요. 시간 제한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간단하게만 말하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1분 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회의 중간에 소속을 밝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게 맞다 그르다에 대한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 후보님께서 향후 후보에 그칠 수도 아니면 총학생 회장이 당선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향후 보여줄 태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향후 앞으로 인하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자기 의무를 다 수행하게끔 하는 게 제 1년간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충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까 있었던 언쟁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공청회는 공약에 관한 얘기를 하는 만큼 공약에 관해서 학우분들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합의가 안 된 부분인데 합의하기 위해서 잠깐 쉬면 안 되겠습니까? 휴식 시간을 지금. 예, 쉬는 시간을 만들어야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막 공개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사들은 언론사 의사가 있는 거고 저도 제 의사가 있는데 그 합의하기 네. 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10분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